초보자, 입문자, 전문가, 굳이 사용자를 가릴 필요 없습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카메라로 추천하자면 현재로선 오직 이 카메라 한 대입니다. 스마트폰 센서가 가질 수 없는 화질 이상의 것, 억지로 만들어진 화질의 데이터 양과 인위적인 색감을 벗어나 진짜 카메라로서 일상의 기록들을 달라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 굳이 꺼내 보이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순간의 기억들을 그때의 감성과 감각으로 기억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단 하나의 카메라입니다. 단 주변의 권유로 단순한 호기심과 해외여행 한번 간다는 이유로 혹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기껏 올려봐야 SNS 상인데 상대방을 찍어주기보다 셀카만 주로 찍고 온갖 필터 잔뜩 먹이는 분들, 스마트폰 화질로는 부족하다며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제대로 파일 관리도 안 되면서 우선 예쁘니까 그래서 사야겠다는 분들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길어봐야 3개월 뒤 방구석입니다. 우습게도 스마트폰을 떠나 이런 카메라로서만 활용이 가능한 전문 기계는 단순히 이것 하나로만 충족되지 않으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지출은 필수 불가피하고, 또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한 금액만큼의 정성과 열정 없이는 그저 스마트폰보다 못한 기계로 집구석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 중고나라로 올라오겠죠. 솔직히 지금의 스마트폰들은 어떤 무엇을 기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정말로 제 말 믿으셔야 돼요. 다만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스마트폰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면 카메라는 무료한 일상에 작게나마 불을 지펴줄 열정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카메라의 가격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의 카메라 추천해달라, 이것과 이거 비교하면 이게 훨씬 싼데 큰 차이가 있겠냐, 어떤 거 하면 좋을까 라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싸다고 좋은 기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기계는 다 비쌉니다. 여러분이 구매할 카메라의 가격을 여러분의 열정의 크기로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X100V 구매가 고민이신 분들 두 분류를 나눠 무엇이 왜 필요한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레디고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입니다. 말씀드린 필요성의 전제를 깔고 사진을 막 공부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것보다 완벽한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적인 조작법으로 직접적인 카메라 노출을 다루게 되고, 직관적인 조작들로 그때그때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조작이 어려운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카메라보다 쉽게 설정도 가능해요. 또 렌즈 비교환식이면서 어떤 보장된 화질을 기록하기에 부가적인 어떤 소비를 할 필요도 없고, 웬만한 렌즈 교환식 카메라보다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카메라를 고를 때 디자인과 성능, 실용성이 적절히 배합된 카메라를 고르면 되는데, 디자인 50%, 성능과 실용성이 균일하게 25%씩 차지하는 비율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클래식하고 자주 들고 다니고 싶은 디자인의 완성도, 전문 카메라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성능, 무엇보다도 작고 가벼운 실용성이면 완벽합니다. 또 그런 말들이 있죠. 감성적인 카메라다, 감성적인 사진을 찍는다. 감성적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X100V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요. 감성은 여러분이 기계에다 부여하는 거고, 스마트폰을 떠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로 했다면 꼭 X100V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이 애걸복걸하는 감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막 남들이 광고하듯 떠벌리는 단순히 감성적인 카메라라고 치부하지 말고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아마추어 또는 전문 사진 작가들에겐 어떤 선택이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전문 포토그래퍼들 중에서도 평상시에도 막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대부분이 크고 또 무겁고, 설사 작은 미러리스가 막 판을 치는 세상에 왔다고 한들 다양한 렌즈들까지 매번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니기에 좀 무리가 있어요. 사진이라는 게 운전이랑 같아서 자주 찍어야 그 감을 잃지 않고, 또 자주 찍어야 어떤 실력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느는 건데, 매번 일이 있을 때만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는 건 진짜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일상적인 서브용 카메라로 100V는 너무 좋고, 또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아름다운 빛들을 보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어떤 상업적인 촬영을 떠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또 그렇다고 상업적으로는 사용을 못한다? 상업적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모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메라가 바로 X100V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진 속의 이야기는 스튜디오와 작업 공간을 벗어나 우리 일상과 길거리에 있고, 또 그걸 놓치지 않는 작가야말로 진짜 포토그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X100V로 무언가 찍을 때야말로 제가 현업에 있고 상업적 촬영을 하지만 그런 프로페셔널이란 어떤 단어적인 걸 벗어나 내가 진짜 작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만들어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비교해볼 만한 게 이전 모델 X100F가 있겠죠. 솔직히 성능적으로만 보면 후속작인 X100V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인 100T, 100F에서 느끼지 못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100F만의 느낌이 100V에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100V가 부족한 건 없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한 단계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100F가 100V보다 많이 부족하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만큼 100F라는 모델도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100F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100V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 모델은 서로 같지만 조금씩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두 모델 중 한 모델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혹은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100F와 100V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100V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뒤에 가서 100F에 없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추가된 성능이 많으면 많았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요. 또 후지의 다른 라인이 T 시리즈, 프로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나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100 시리즈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그냥 후지 카메라이고 100 시리즈는 후지 필름 그 자체, 어떻게 보면 후지 필름의 랜드마크와 같은 카메라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과 체급 차이가 다르니까 100V냐 T 또는 프로냐 기종에 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전문 포토그래퍼라면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인 분들이나 취미 작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X100V를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들이시는 일반 분들이라면 자꾸만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어떤 사치를 또는 어떤 소비를 계속 하기보다 렌즈 교환이 되지 않는 이런 100 시리즈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게 곧 희열이고 그게 곧 창의성입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 여러분은 곧 결국 또 금방 실증을 느끼고 자꾸만 사치 생활, 자꾸만 소비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100V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고 지금부터 X100V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100V의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0V 내부로 들어가서 안쪽에 매뉴얼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카메라를 켜고 매뉴얼을 누른 다음 안쪽에 보시면 이미지 품질 설정이 먼저 뜨죠. 처음에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L, M, S, 그리고 옆쪽에 막 복잡한 숫자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텐데 어렵지 않아요. L, M, S는 크기를 뜻하는 거고 3:2, 16:9, 1:1 이런 것들은 화면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3:2면 기본적인 사진 비율이고 16:9는 TV나 비디오, 영상 매체가 16:9고요. 1:1은 인스타그램이에요. 또 오른쪽 끝에 보시면 4057, 뭐 4774, 뭐 이런 숫자들이, 현재 저는 지금 64기가 메모리를 마운트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4기가 메모리로 라지 사이즈 3:2로는 4057장 찍을 수 있다, 그걸 명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은 라지 3:2를 설정했을 때 왼쪽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6240 곱하기 4160이라는 게 있는데 6240 곱하기 4160이라는 건 해상도를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카메라나 뭐 이런 매체들이 몇백만 화소 몇백만 화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6240 곱하기 4160을 하면은 2500 몇백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 카메라는 2600만 화소가 최대치라는 얘기죠. 그 옆에 갈로하고 26M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스몰 16:9를 한번 보시면 3120 곱하기 1760 그리고 5M이라고 되어 있죠. 500만 화소라는 뜻이에요. 3120 곱하기 1760이 대략 500 얼마가 되거든요. 540만 얼마인데
그게 500만 화소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라지 사이즈 3:2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화질로 넘어가면은 파인과 노멀, 파인 플러스 러, 그리고 노멀 플러스 러, 그리고 러가 있는데 사진을 촬영했을 때 압축 비율을 뜻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화질을 뜻하는데 파인과 노멀이라는 화질이 있고 러라는 화질이 있는데 파인과 노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PG라는 파일이고 러는 일반적인 JPG 파일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과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후보정을 한다거나 그럴 때 관용도가 훨씬 JPG보다 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인보다는 러가 화질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파인보다는 러가 더 정보량이 많다. 그러니까 일반 JPG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보다는 압축되지 않은 원본의 파일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멀과 파인 중에는 파인이 화질이 더 좋고 노멀은 파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화질의 압축 비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인으로 촬영을 하시고 내가 뭔가 좀 더 빛을 제대로 읽지 못하겠거나 나중에 후보정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때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파인 플러스 러라는 거는 촬영하고 나면 그 메모리 카드 안에 JPG와 로우 파일이 각각 저장이 됩니다. 똑같은 사진 한 개가. 다음에 러 레코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러 파일이 압축되지 않은 원본상의 파일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압축에 선택이 돼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워낙에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막 60메가가 넘어가고 이렇거든요. 풀프레임에서는 아마 120메가까지도 갈 거예요. 그런 파일을 손실 없이 압축을 시켜준다고 해서 무압축과 무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무손실 압축이라는 게 정말로 손실 없이 압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큰 파일을 압축시킨 무손실 파일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지 측에서는 무압축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후지 특유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쭉 깔고 있던 스탠다드 아스티아, 벨비아, 클래식 크롬, 프로 네거티브 하이 뭐 이런 식으로 다 깔려 있는데 100V에서는 클래식 네거티브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각가지 필름의 색감을 내던 걸 디지털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래식 네거티브라는 이 필름의 색감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서 아마 100V로 바꾸신 분들 충분히 이 클래식 네거티브 때문만이라도 충분히 클래식 네거티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 클래식 네거티브 필름 시뮬레이션 하나만으로도 100V로 바꾸신 걸 100V로 바꾸시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실 정도의 정말 예쁜 필름의 색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모노크롬 색상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이 모노크롬 색상이라는 건 아크로스 또는 모노크롬이라는 흑백 필름 시뮬레이션에서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아크로스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모노크롬 색상에 들어가 보면 위쪽에 웜, 아래쪽에 쿨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웜 쪽으로 이렇게 조이스틱을 쭉 올려보면 흑백이지만 약간 따뜻한 느낌의 세피아 톤에 가까운 그런 흑백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 커서를 옮겨보시면 약간 차가운 톤의 흑백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필름 시뮬레이션에서는 아크로스와 모노크롬 안쪽에는 또 옐로우와 레드 그리고 그린 필터를 씌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백 사진이지만 세밀하게 흑백의 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레인 효과라는 게 있는데 필름의 입자감을 표현해내는 그런 효과예요.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강과 약이 있죠. 강으로 선택하고 촬영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굉장히 필름의 질감을 표현하는 아무래도 쉽게 표현하자면 조금은 노이즈가 뭔가 껴는 필름의 입자감을 내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강하게 줄 거냐 약하게 줄 거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 크롬 효과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강하게 줄 거냐 약하게 줄 거냐 강하게 줄 거냐 약하게 줄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빨강, 노랑, 녹색 세 가지 색깔의 반응을 하고요. 특정적으로 어떤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색깔의 그림자를 조금 진득하게 표현한다거나 조금 연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인데 직접적으로 어떤 촬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빨간색을 컬러 크롬 효과 강하게 줘서 촬영을 해보면 색의 농도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대비가 살짝 올라간다라는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빨강, 노랑, 녹색밖에 인식을 하지 않지만 그 밑에 컬러 크롬 FX 블루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블루는 아까 말씀드린 빨강, 노랑, 녹색에서 설정되지 않은 것들을 컬러 크롬 FX 블루에서는 파란색의 그림자가 좀 진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색의 농도가 진해진다기보다는 그 색 부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니까 명심하세요. 또 밖으로 나가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죠.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사물이나 인물에 비추어진 빛이 백색에 가깝게끔 톤 조절을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는 이렇게 노란 전구 앞에
앞에 앉아있죠. 그럼 저를 찍고 있는 이 T3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랗게 나와야 되는데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똑똑하게 그나마 백색에 가깝게끔 중간 정도의 농도에 맞춰서 색온도를 표시해준 건데, 마찬가지로 오토로 두시면은 이 카메라가 알아서 적절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텐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본인이 따로 커스텀을 한다든지 또는 너무 노란 곳에서 백색에 가깝게끔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제가 앞서 촬영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있죠. 이 다이나믹 레인지도 앞서 제가 100F를 설명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이나믹 레인지의 원리에 대해서 X100F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대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하얗게 떠버린 곳이 있죠. 그런 부분을 다이나믹 레인지 400%를 주고 촬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하이라이트, 즉 노출이 밝은 부분이 날아간 거를 대비를 주어 살려내는 게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지금도 건물이 하얗게 떠버렸죠. 근데 이렇게 하얗게 떠버린 건물을 다이나믹 레인지를 400% 한번 효과를 줘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얗게 떠버린 부분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 대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사진에 대비를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장면 자체가 대비가 강한 사진이라 그러면 굳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찍은 사진이 너무 대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대비를 조금 줄여줄 때 다이나믹 레인지를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흰 티를 입고 있고 제 뒤쪽의 배경이 어둑하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대비가 강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대비를 약하게 주게 되면 이런 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개념 자체가 아무리 말로 들어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교육이나 강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톤 곡선이 있는데,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자라고 적혀 있죠. 왼쪽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얀색 벽면이나 어떤 하얀색 물체에다가 플러스 4로 놔둬보시면 톤이 굉장히 밝게 변할 거예요. 반대로 어두운 부분에서 이 그림자 톤을 플러스 4로 한번 줘보시면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톤에 맞게 밝게 노출된 부분과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내가 밝게 표현할 건지 어둡게 표현할 건지, 그거를 사용자가 또 설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에요. 다음에 아래쪽에 색 농도를 보시면 말 그대로죠.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 색 농도를 진하게 할 거냐 연하게 할 거냐, 파란색이 있으면 파란색 색 농도를 진하게 할 거냐 연하게 할 거냐. 다음 샤프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 샤프니스는 선예도를 뜻하는데, 어떤 칼날같이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샤프니스를 올리고 또는 소프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샤프니스를 내리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100V 안의 샤프니스는 뭐 그렇게 그다지 큰 변화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샤프니스를 올리게 되면 비록 선명해질 수 있지만 노이즈가 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약하게 주면 노이즈야 현저히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선예도가 떨어져서 소프트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이 그다지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다음은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노이즈 리덕션은 플러스 4로 줬을 때 노이즈가 현저히 조금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 났을 때 노이즈가 조금 많이 끼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선명도라는 게 새로 생긴 기능인데, 앞쪽에 샤프니스와 조금 같지만 다른, 하지만 변화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왜 이걸 나눠놨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앞쪽에 있던 그 샤프니스보다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명도를 강하게 주고 약하게 줬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샤프니스, 선명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선예도와 관련이 있는 얘기고, 이 기능을 억지로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선예도, 즉 사물이나 인물이 또렷해지기는 하겠지만 노이즈가 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노이즈 리덕션과 똑같은 거예요. 장노출 촬영, 그러니까 벌브샷이라고 하죠.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놓고 촬영했을 시에 혹시나 표현될 수 있는 노이즈들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기능이에요. 온, 오프 두 가지가 있고요. 아래쪽에 컬러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sRGB로 두시면 되고, 나중에 인쇄 결과물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기능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픽셀 매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픽셀 매핑은 혹시나 이런 LCD 창에 에러가 난다든지 어떤 반점이 생긴다든지 LCD 창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한번 이 픽셀 매핑을 한번 돌려보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OS센터로 가야겠죠. 다음에 사용자 설정 선택, 그리고 사용자 설정 편집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메뉴 설정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것들을 불러와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총 7가지가 선택이 가능하고 필름 시뮬레이션부터 앞서 설명드린 화이트 밸런스, 다이나믹 레인지, 톤 곡성, 색농도, 샤프니스, 노이즈 리덕션, 선명도까지 모든 걸 설정해 놓고 커스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갈게요. AF, MF 설정인데 초점 영역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초점 영역의 크기를 박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굳이 이렇게 메뉴에 들어와서 바꿀 필요 없도록 밖에 나와서 이 조이스틱 같이 생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보면은 초점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시면 크기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면 AF 모드라는 게 있는데 정점, 영역, 광각, 추적, 그 다음에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드에다 놔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모드에다 놔두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초점 영역 있죠. 이 조이스틱 같은 걸 한번 꾹 누르면은 초점 박스가 크기가 계속해서 변경되는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올이라는 걸 설정해 놓으면 정점부터 영역, 광각, 추적, 트래킹까지도 쭉 계속해서 끝없이 무한대로 변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안쪽에 AF 모드에서 정점이나 영역, 광각으로 선택을 안 하고 모드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드에다가 놔두시고 초점 영역을 자유자재로 빠르게 변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AFC 사용자 지정 설정이라는 게 있죠. 왼쪽에 보시면 AFMCS라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M은 매뉴얼 포커스라는 얘기인데 앞쪽에 포커스 링을 돌려가면서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 C는 추적이에요. 내가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어떤 사물이나 인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포커스가 그 움직임을 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특히나 애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AFC에 놔두고 반셔터를 누른 상태로 있으면요 카메라가 이 포커스 흰 박스 안에만 들어오면 카메라가 알아서 그 아이를 쫓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S라는 게 있는데 이 S라는 건 고정이에요. 내가 반셔터를 누른 순간 그냥 초점이 거기에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근감이 달라져도 초점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핀이 나갔다, 그러니까 초점이 나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빗대어서 이 AFC 사용자 지정 설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 커스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옆쪽에 설명을 한번 쭉 보시고요. 6번의 커스텀 쪽에 보시면 민감도와 속도 변화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민감도라는 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내가 어떤 찍고자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며 얼마나 빠르게 속도 변화를 가질 거냐를 얼마나 빠르게 속도 변화를 줄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민감도와 속도 변화 특성이라는 거고 더 밑에 보면 중앙이라는 것도 있고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하죠. 보통 굉장히 빠른 반응으로 빠르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초점 전환 민감도를 0으로 두시고요. 속도 변화 특성을 2에다가 두시고 중앙에 놔두시면 포커스 속도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용어 그대로 AFC일 때만 활성화되는 설정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방향 AF 모드로 저장과 AF 초점 표시, 그 다음에 포커스 포인트의 수, 프리 AF, AF 보조각 등이 있는데 이 설정들은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토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향 AF 모드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오프, 그리고 초점 영역만, 그 다음에 온이 있는데 초점 영역만이라는 걸 설정을 해 놓으시고 자 보시면 가로로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 초점 박스가 이렇게 중간에 있죠. 중간에 위치에 있을 때 얘를 왼쪽으로 옮겨 놓아 볼게요. 가로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초점 박스가 왼쪽에 옮겨져 있는데 세로로 촬영하실 땐 초점 박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로 촬영을 할 때와 세로로 촬영할 때의 초점 박스가 서로가 다르게 인식되는 걸 방향 AF 모드 저장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 초점 박스만 내가 왼쪽으로 갖는 걸 세로로 찍을 때는 어느 쪽에 내가 위치했는 거 그대로가 저장이 되는 거고 설정 탭에서 온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그때는 초점 박스 크기 그것마저도 지정을 해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되게 큰 거 박스죠. 근데 바꿨을 때는
작은 걸로 표시가 되고, 가로로 찍을 때는 큰 박스로 표시가 되는데 세로로 할 때는 작은 걸로 표시가 되고, 자, 이런 차이를 둔 게 방향 AF 모드로 저장이라는 어떤 설정 탭입니다. 밑으로 옮기시면 AF 초점 표시라는 항목이 또 있는데 정말 너무 많죠. 설명드리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건 AF 모드 영역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요. ON으로 해놓으시면 중간에 흰색 박스가 여러 개가 보이시죠? 흰색 박스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오프로 해놓으시면 이 흰색 박스가 표시가 안 되고,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흰색 네모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정점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정점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영역 또는 너비에서만 해당이 되는 설정이고, 만약 이 설정을 오프로 해놓으시면 중간에 조그만한 네모 박스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자, 이런 설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포커스 포인트 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포커스 포인트 수는 정점에서만 포인트 수가 표시되게 돼 있어요. AF 모드에서 정점으로 바꾸시고 밑으로 가보시면 포인트 수가 117개, 425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내가 얼마만큼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설정하는 탭이에요. 얘가 만약에 AF 모드 영역 또는 너비에서는 포커스 포인트 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PREAF라고 PREAF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반 셔터를 눌러야지만 초점을 잡죠. 반 셔터를 이렇게 눌러야지만 초점을 잡는데, 프리-AF라는 걸 ON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반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미리 AF를 먼저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촬영을 할 때 좀 더 빠른 촬영을 하게 용이하도록, 그래서 가끔 ON으로 해 놓으시면, 카메라를 켜둔 채 ON으로 해 놓으시면 그대로 두면 얘가 계속 포커스가 지잉지잉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어떤 급한 촬영이 아니고서는 그냥 오프로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F 보조광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바디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LED가 보이실 거예요. 이 LED가 켜지냐 꺼지냐인데 노출이 부족한 상황, 되게 어두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불이 들어올 거예요. 불이 왜 들어오냐면 카메라도 지금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LED로 빛을 쏴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AF 보조광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ON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얼굴, 눈 감지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말 그대로 얼굴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를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H1도 얼굴 인식이 켜져 있는데 굉장히 잘 돼요. 중간에 뭐 어떤 사물을 갖다 놔도 얼굴을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좀 뒤로 멀어져도 얼굴을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물을 갖다 놔도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물을 대충 이렇게 걸쳐놔도 얼굴 인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걸 켜놓으시면 이렇게 셀프로 촬영을 하실 때, 또는 어떤 모델들이나 이런 거 촬영을 하실 때, 아니면 눈, 좌우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용이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AF 플러스 MF라는 설정이 있을 거예요. AF와 MF를 동시에 쓴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세밀한 촬영, 세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마크로 촬영이라든지 그런 촬영이 있을 때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면서 반 셔터를 눌러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초점 링을 돌리시면은 또 초점이 되게 세밀하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얘를 ON으로 두시면은 AF와 MF를 동시에 쓸 수가 있고, 꺼두시면은 AF만 되겠죠. MF 어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디지털 스플릿, 그리고 디지털 마이크로 프리즘, 포커스 피킹이라는 게 있는데, 포커스를 수동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표준 디지털 스플릿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놓으시고 직접 해보시면 포커스 잡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총 4가지 기능이 있고, 그 4가지 기능 중에 본인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시는 건 포커스 피킹이라는 건데, 초점이 맞은 부분을 흰색 선으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 후지 카메라에는 디지털 스플릿이라는 것도 있어요. 필름 카메라에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검은색 박스가 보일 거예요. 이 검은색 두 박스가 교차되면서 일직선에 맞았을 때 그때 초점이 맞는다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써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다음은 포커스 체크라는 기능인데, ON과 OFF가 있죠. ON으로 해놨을 시에 수동 촬영 때 초점 링을 돌리면 포커스가 확대가 되실 거예요. ON으로 해놓으시면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 피사체나 물체를 확대시켜서 초점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설정이에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록 스팟 AEN 초점 영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진짜 기능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무슨 설명서도 아니고. 자, 이 인터록 스팟 A이라는 건요, 측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측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스팟, 그리고 중앙, 그 다음에 전체, 멀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스팟이라는 게 크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크기를 AF 포커스에 맞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록 스팟, 이름이 뭐야? 인터록 스팟 A N 초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 영역 넓이만큼 스팟 측강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솔직히 이 기능 크게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는 딱히 써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변환이 되는 만큼 스팟 측강을 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쓸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인스턴트 AF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카메라에 있는 다양한 버튼들 중에서 AF ON이라는 버튼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수동 촬영을 하다가도 여기에 활성화된 버튼 그대로 버튼을 누르시면 초점을 잡아요. 근데 얘가 AF-S가 되어 있냐 AF-C가 되어 있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수동 촬영으로 해놓고요, AF-S로 해놓을게요. 그럼 반셔터를 눌러도 수동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이 안 잡히죠. 근데 제가 AF-L이라는 곳에 AF 버튼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초점을 잡기 시작해요. 근데 얘가 AF-S가 될 거냐 AF-C가 될 거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탭입니다. 지금 제가 반셔터를 이렇게 눌러도 초점을 잡지 못하죠. 잡지 못하는데 AF-ON을 이쪽에 활성화 시켜 놓으면 이렇게 초점을 잡습니다. 인스턴트 AF 설정을 C로 해놓으면 AF-ON 버튼을 눌러도 소리는 안 들리지만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F-S는 싱글 고정이 되어 있죠. AF-C는 추적을 하니까요. AF-C는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동 초점, 이렇게 반셔터를 눌러도 초점을 못 잡을 때 수동 초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AF-C나 AF-S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인스턴트 AF 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 교육에 참여를 하세요. 강연을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옆에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만으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조금 이따가 설정 탭에 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삭의 심도, 픽셀 기반, 필름 형식 기반이라고 나와 있는 설정 탭이 있을 텐데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 화상의 화질을 구분할 때 픽셀 기반이냐 아니면 필름 형식의 기반이냐를 나누는 건데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심도 있게 들어갔을 때 이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잘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릴리즈 초점 우선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AF-S 우선 선택 그리고 AF-C 우선 선택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반셔터를 누르고 어떤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릴리즈에 우선을 두면 일단은 찍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점에 우선을 두면 초점을 먼저 맞추고 찍는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AF-S일 때 릴리즈가 먼저냐 초점이 먼저냐 그러니까 셔터가 먼저냐 초점이 먼저냐이고 AF-C일 때 셔터가 먼저냐 초점이 먼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터치 스크린 모드 뭐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다음은 AF 범위 제한이라는 기능도 새로 생겼는데 이 기능은 여러분이 앞쪽에 얼굴 눈 감지 설정이라는 기능을 오프로 해 두셔야지 활성화가 될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오프, 커스텀, 프리셋 1, 프리셋 2가 있는데 이 범위 제한이라는 건 AF 거리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리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더 빠른 초점 속도를 초점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리셋 2에 보면은 5.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5m 내의 물건들에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고 5m 이상부터 그 이상까지의 초점을 빨리 맞출 수 있다는
있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거리, 어떤 범위 내에서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설정까지 가능한 기능이에요. 다음에 터치 스크린 모드, 오프, AF 영역, 터치 슈팅, 이건 말 그대로고, 밑에 AF 보정 표시라는 건 맥보이는 뷰파인더 안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디지털 뷰파인더, 하나는 광학식 뷰파인더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작은 유리창 있죠. 여기에 보이는 대로 촬영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뷰파인더인데, 보시면 이 작은 유리창에 광학식 뷰파인더가 렌즈보다 왼쪽 대각선 위에 있죠. 그래서 정확한 프레임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보정을 위한 어떤 설정인데, 솔직히 이거 그냥 5% 두시거나 일반 분들이 많이 사용할 설정은 아니고, 그리고 작가나 아마추어 분들은 이미 이 기능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학식 뷰파인더로 설정을 바꾸는 법은 이렇게 뷰파인더 쪽에 눈을 들이대고 오른쪽에 이 버튼 있죠. 여기 앞쪽에 커서 얘가 원래 까딱까딱 거리거든요. 그래서 뷰파인더 쪽에 눈을 대고 얘를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봤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당겨봤다가 이러면 뷰파인더가 두 개가 왔다 갔다 변하거든요. 그때서 광학식 뷰파인더, 그래서 이쪽 유리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닫혀 있으면 여러분이 디지털 뷰파인더로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광학식, 진짜 이쪽으로 해서 어떤 사물이나 피사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학식과 전자식인데, 이 광학식으로 촬영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리창이 왼쪽 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프레임을 맞추기 힘들어서 안쪽에는 수많은 보정 표시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학식으로 바꿔놓고 안쪽에 보시면은 유리창 외에 흰색 박스가 있죠. 그 흰색 박스가 진짜 사진이 찍히는 면적이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촬영 설정이 나오죠. 맨 처음에 스포츠 파인더 모드가 있죠. 이 스포츠 파인더 모드는 온으로 설정해 놓으시면은 흰색 프레임 박스가 새로 생겨요. 이런 흰색 프레임 박스가 새로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사진 찍히는 거는 이 흰색 프레임 아니고 그 외에 외적인 면을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도 이쪽에 살짝 보이는 것만으로도 셔터를 더 빨리 누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걸 스포츠 파인더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 윗부분에 보면 크롭 1.25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찍는 사진보다 1.25배 크롭돼서 사진이 찍히니까 약간 화질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진이 찍히는 부위는 이 흰색 박스 아니고 이 흰색 박스를 토대로 그 외의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 때문에 스포츠 파인더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쓸만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5% 두시고요.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가 있고, 셀프 타이머 설정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셀프 타이머를 2초건 10초건 설정을 해놓고 카메라를 껐다가 키면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데, 이 설정을 그대로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셀프 타이머 설정 저장을 ON으로 해두고, 앞으로는 셀프 타이머를 2초로 해두건 10초로 해두건 껐다가 켜도 그대로 계속해서 그 설정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인터벌 타이머라고, 역시나 일종의 타임랩스와 같은 건데 새로 생긴 기능이 있죠. 밑에 보시면 간격 타이머 촬영 노출 보정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놓고 타임랩스를 돌려놓으면 노출이 갑자기 바뀔 때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출이 매번 다르잖아요. 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달라지는 격차를 조금 줄이고자 이런 간격 타이머 촬영 노출 보정 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ON으로 해두시면 타임랩스 촬영이라 해도 급격한 노출 변화가 없고 자연스럽게 아마 바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아직 이 기능을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다지 많이 쓰겠어요. 후지라는 브랜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좋은 거, 그런 기능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가끔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 다음에 AE 브래케팅 설정, 필름 시뮬레이션 브래케팅 설정, 그리고 초점 브래케팅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노출 정도가 다른 사진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서로 다른 사진들, 또는 초점이 서로 다른 사진들을 찍는 기능인데, AE 브래케팅과 필름 시뮬레이션 브래케팅은 활성화가 잘 돼요. 하지만 초점 브래케팅 설정은 말 그대로 다양하게 초점을 맞춰서 선명한 초점을 만들기 위한 기능인데 솔직히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그런 점 참고하시고 그냥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실 건 AE와 필름 시뮬레이션 브래케팅인데, 이 브래케팅 설정은 앞서 메뉴에서 미리 설정을 해 두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드라이브 딜리트라고 있죠.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커서를 이렇게 쭉쭉쭉 BKT라는 곳에 맞추세요. 그리고 BKT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동 노출,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나믹 레인지, 초점 원하는 거에다가 커서 두시면
누르시고 바로 반셔터 눌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중 노출 조정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기존에 원래 다른 모델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추가가 됐는 게 증가, 평균, 밝게, 어둡게 노출 정도를 여러 가지로 다중 촬영 한번 찍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진을 다시 찍어서 그 두 사진이 합성이 되는 건데, 100V에 와서 증가, 평균, 밝게, 어둡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노출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 기존에는 2장 정도밖에 못 찍었는데 이제는 무한대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어떤 설정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뉴 안쪽에서 평균으로 할지, 증가로 할지,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를 선택한 다음에 역시나 드라이브 딜리트를 누르고 ADV라고 있죠. 이 ADV라는 곳에 가시면 파노라마, 다중 노출, 아트 필터가 있는데 다중 노출로 선택하시고 촬영하시면 다중 효과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측간과 셔터 타입, 플리커 감소, ISO 자동 설정, 변환 렌즈, 디지털 텔레 컨버전, ND 필터 등은 역시나 기존 설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미 찍어놓은 영상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엔 측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측강이라는 게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무시해버리자니 카메라에 있는 기능인데 어떻게 이걸 활용을 안 해? 카메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약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반 사용자나 초보자, 이제껏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측강에 대해서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끔 짧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X100F에서 마찬가지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촬영 설정에 들어가시면 카메라 모양 있죠? 촬영 설정을 들어가시면 측강이라고 나올 거예요. 멀티, 중심 무게, 스팟,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뜨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름 전문가라는 분들은 약간 반발이 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측강이라는 건 A 모드, S 모드, P 모드 등 자동 촬영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모든 조작기를 사용하는 M 모드로 사용했을 경우에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P 모드, A 모드, S 모드, 이 세 가지 모드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카메라가 노출을 맞춰주는 모드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노출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모드 중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내가 빛의 노출을 맞출 수 있게끔 조작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측강인데, 멀티 측강이란 찰상면에 보이는 모든 빛을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촬영하는 걸 멀티 측강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진은 빛을 찍는 거라고 했죠. 자, 내가 촬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빛이 있어요. 중간에도 있고,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뭐 양쪽에도 빛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있을 때 촬영하게 되면 멀티 측강은 여기 보이는 모든 빛을 적절하게 나눠서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줘요. 그럼 그 다음에 중앙 측강은 뭐겠어요? 그 큰 박스가 조금 더 좁아져서 중앙에 있는 빛을 중점으로 어느 정도 빛을 조절하여 촬영을 하게 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스팟 측강, 그 중앙에 있는 측강보다 조금 더 작게, 얇은 점만큼 조금 더 작게 해서 그 빛의 중심을 두고 나머지 빛을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촛불이 있어요. 촛불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불빛들도 있죠. 이런 불빛도 있고, 또 꺼졌어. 자, 이런 다른 불빛들도 있고, 자, 그러면은 멀티 측강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빛을 이렇게 강렬한 빛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빛들도 이렇게 있죠. 멀티 측강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빛을 골고루 계산을 하여 카메라가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게 해줘요. 그럼 중앙 중점 측강은 뭐냐? 여기 있는 전체 빛보다 여기 중앙에 있는 빛을 중점으로 나머지 빛들을 계산하여 이 중앙 부분을 더 밝게 해서 촬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스팟 측강은 그 중앙 측강보다 조금 더 작게 이 중앙에 있는 빛에만 집중을 하고 요 중심부에 있는 작은 빛에만 의존하여 노출값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다시 말해서 멀티 측강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나올 거예요. 중앙 중점 측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비네팅이 생기면서 여기만 조금 밝게 나올 거예요. 그럼 스팟 측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어둡게 되고 여기만 밝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측강의 방식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측강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반발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복잡하게 들어가시면 사진에 접근도 못하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P모드, A모드, S모드 중에 촬영을 하실 경우 측강을 이용해서 스팟으로 할지, 중앙으로 할지, 멀티로 할지, 내가 어떤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해야겠다, 전체적으로 좀 밝게 찍어야겠다, 이런 식의 빛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도 있는 촬영, 조금 더 중점적인 촬영, 또는 내가 지정하는 한 부분만 특정적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촬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멀티 측강, 중앙 측강, 스팟 측강,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신 거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면 셔터 타입이 나오죠. 셔터 타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MS와 ES가 있는데 MS는 기계식 셔터 타입이고 ES는 전자식 셔터 타입이에요. 그럼 기계 셔터는 어떤 거냐? 지금 이렇게 셔터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게 기계식 셔터 타입이고요. 전자식은 카메라 내부에는 셔터막이 있는데 이 셔터막이 기계식으로 닫히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셔터막이 정말로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이런 거죠. 근데 전자식은 그게 아니라 일렉트로닉이에요. 전자로 돌아가는 그런 셔터를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기계식 셔터 스피드 기계식 셔터 타입, 기계식 셔터 스피드, 기계식 MS 그러니까 기계식 셔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최고 32,000 했잖아. 기계식 셔터 타입 MS 모드일 때는 최고 8000분의 1초까지가 촬영이 가능한데 ES 셔터 타입 모드로 변경할 시에는 셔터 스피드가 최고 32,000분의 1초 엄청 빠른 셔터 스피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다만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에는 롤링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때 롤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롤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셔터 타입을 무진장 늘릴 수 있다는 거 32,000분의 1초까지 늘릴 수 있죠. 기계식 셔터는 그런 롤링 현상이 없는 대신에 최고 8,000분의 1초까지만 촬영이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MS와 ES 그리고 EF 전면 커튼 셔터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전자 셔터이기 때문에 굳이 셔터막이 움직이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해서 셔터막이 닫히고 열리고 이런 타입 이전에 먼저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용어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면 셔터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목이 쉬었죠. 전면 셔터가 먼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찍을 수 있긴 하지만 노출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셔터막이 닫히고 열리는 그 노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아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기계와 전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계로 찍을지 전자로 찍을지 바디가 알아서 설정한다라는 기계 플러스 전자라는 기능도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부가적인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탭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계는 말 그대로 진짜 셔터막이 움직이는 거고 전자는 이 셔터막이 움직이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설정 탭으로 넘어가면 플리커 감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후지 카메라가 정말 다양한 기능이 너무나 많은데 플리커 감소라는 기능이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플리커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장면이 바로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눈에는 조명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보다는 카메라가 그 플리커 현상을 더 잘 인식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명들은 60분의 1초 사이로 깜빡임이 있는데 카메라 셔터 속도가 최저 120분의 1초 이상이면 그 플리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장 안정적인 건 60분의 1초이고 뭐 그것보다 더 아래 셔터 스피드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자, 그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640분의 1로 맞추고 한번 저기 LED 조명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결과물을 볼까요? 결과물을 쭉 보시면 아래 위로 자꾸만 검은 줄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바로 플리커 현상 때문입니다. 60분의 1초 사이로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는 조명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데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셔터 스피드 120분의 1초로 한번 맞춰보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플리커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60분의 1초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X-T3에는 플리커 감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사가 아닌 한 프레임씩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최소 셔터 스피드인 120분의 1초나 60분의 1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거의 없게 촬영이 되고요.
연사로 촬영할 시에는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촬영을 진행하시면 마찬가지로 플리커 현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ISO 자동 설정. 그러면 이렇게 오토 1, 오토 2, 오토 3가 나옵니다. 이 오토 1, 오토 2, 오토 3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촬영을 하지만 그 자동의 최소 감도와 최대 감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토 1에는 ISO 최소 감도가 200 그리고 최대 감도가 800으로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조리개 A로 놔두고 셔터 스피드 A로 놔둔 다음에 ISO를 오토 1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최대 감도 200에서 800 사이의 최소 셔터 스피드와 최소 조리개를 자동으로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ISO 감도를 자동으로 놔두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작 범위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조작 범위 안에 둘 수 있는 파트를 총 3개로 놔둘 수가 있다는 거고, 한 파트에는 ISO 200에서 800까지만 네가 지정을 해줘. 두 번째 파트에서는 ISO 200에서 1600까지만 네가 지정을 해줘. 세 번째에서는 ISO 200에서 3200까지만 네가 알아서 지정을 해줘 라고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ISO 자동 버튼이에요. 자, 그 다음엔 변환 렌즈가 있습니다. 이 변환 렌즈라는 건 앞쪽에 컨버터를 끼웠느냐 안 끼웠느냐, 이 변환 렌즈라는 건 앞쪽에 컨버터, 망원 컨버터와 광각 컨버터가 있는데 그 컨버터를 끼웠느냐 안 끼웠느냐, 만약에 망원 컨버터를 끼웠으면 망원으로 바꿔주면 되고 광각을 끼웠으면 광각으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망원으로 끼워놨는데 이 변환 렌즈의 설정 버튼을 망원으로 안 바꿔놓고 그냥 촬영을 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자세히 보면 화질이 좀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고 컨버터를 끼우게 되면 이 변환 렌즈를 바꿔주시고요. 새로 나온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얘를 바꿔주실 필요는 없겠죠. 구형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끼워놓고도 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디지털 텔레 컨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오프로 놔두시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ND 필터라고. ND 필터라는 거는 조리개의 수치, 셔터 스피드 수치로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밝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고 빨리 닫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ND 필터를 씁니다. ND 필터가 뭐냐면은 카메라에 씌우는 선글라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글라스 우리가 어떨 때 끼죠? 너무 밝을 때 태양광에 시야가 너무 밝게 노출이 되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눈이 부시니까. 이 X100F는 최소 조리개가 2.0인데 밝은 대낮에 내가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2.0에 두고 셔터 스피드를 최대까지 올린 다음에 ISO를 최대로 낮추어도 그 밝은 대낮에 빛의 한계가 있어요. 너무 밝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조리개 수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나는 조리개 수치를 낮춰서 밝은 조리개로 어떤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아웃포커싱 효과를 촬영하고 싶은데 이 밝은 대낮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렌즈 앞에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겁니다. 보통은 다른 카메라들은 ND 필터라는 걸 따로 장착을 해야 돼요. 따로 구매를 해서 따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X100F에는 내장 ND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또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메뉴에 들어가서 카메라 모양이 있을 거예요. 촬영 설정에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 ND 필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오프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오프를 온으로 맞춰주시면 이쪽 위에 ND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ND 필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직접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은 내가 보통 때 찍는 것보다 어둡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렌즈에 선글라스에 끼웠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밝은 대낮에도 최소 조리개로 촬영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 껴야겠죠. 그래서 ND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다음 탭은 동영상 설정입니다. 참고로 백부인은 사진을 위한 카메라지 영상을 위한 카메라는 아니에요. 다만 영상을 위한 설정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따로 녹화 버튼이라든지 영상 설정으로 넘어가는 버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드라이브 딜리트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한번 꾹 누르고 정지 화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커서를 쭉 내려보면은 동영상이라고 나와요. 그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 촬영이 가능한 모드가 됩니다. 동영상 설정해 보시면
동영상 모드에서 4K 16:9, DCI 17:9, 그리고 풀 HD 16:9 이렇게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X100 시리즈도 4K 촬영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4K 16:9에서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졌고 비트레이트는 200메가까지도 지원합니다. FHD는 60프레임까지 마찬가지로 200메가 비트레이트를 지원하고요. 또 놀라운 사실이 아래쪽에 보시면 FHD 고속 녹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X100 시리즈에서도 FHD 120프레임까지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할 때도 필름 시뮬레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화이트 밸런스, 다이나믹 레인지, 통곡성, 생농도, 샤프니스, 노이즈 리덕션은 사진과 같은 설정이에요. 영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 4K 인터프레임 NR이라는 기능은 4K 촬영을 할 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낄 수 있는 노이즈를 리덕션 해준다. 그러니까 노이즈 리덕션과 같은 기능인데 영상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카메라에서 F로브 촬영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주변부 광량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온으로 해두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광량을 보정해준다라는 건데 내가 어떤 영상 결과물에서 밴딩 현상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상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5% 한번 해두고 촬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초점 영역 설정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사진에서 AF 초점 영역을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메뉴 안에서 바꿀 필요 없이 마찬가지로 여기 조이스틱 같은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영상 AF 모드 오토 에리어는 프레임 안에 이 전체 면적을 카메라가 알아서 초점을 잡는 거고 에리어 선택은 흰색 박스가 생겨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AFC 사용자 지정 설정이라는 기능도 사진과 마찬가지로 있지만 사진과 좀 다른 점은 사진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미 커스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따로 커스텀할 수 있는 게 6번에 있었는데 이 동영상 설정에서는 오로지 사용자가 알아서 민감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더 빠른 어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AF 속도를 원한다 그러면 민감도를 0으로 놔두시고 AF 속도를 최대 5로 놔두시면 이 AF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빠르게 변환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얼굴 눈 감지 설정, MF 어시스트, 포커스 체크 등은 역시나 기존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얼굴 눈 감지 설정, 뭐 얼굴뿐만 아니라 눈의 좌우까지 세밀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요. MF 어시스트 설정과 포커스 체크는 앞서 1편의 AF 포커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F 어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디지털 스플릿 그리고 디지털 마이크로 프리즘 포커스 피킹이라는 게 있는데 포커스를 수동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표준 디지털 스플릿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놓으시고 직접 해보시면 포커스 잡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총 4가지 기능이 있고 그 4가지 기능 중에 본인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시는 건 포커스 피킹이라는 건데 초점이 맞은 부분을 흰색 선으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 포커스 체크라는 기능인데 온과 오프가 있죠. 온으로 해놨을 시에 수동 촬영 때 초점 링을 돌리면 포커스가 확대가 되실 거예요. 온으로 해놓으시면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 피사체나 물체를 확대시켜서 초점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설정이에요. HDMI 출력 정보 표시는 HDMI를 통해서 외장 모니터 출력 시에 카메라 정보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다음에 4K 동영상 출력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HDMI 외부 모니터 레코드를 위한 설정이고요. FHD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자, HDMI 녹화 제어가 있죠. 외부 모니터 레코드 사용 시에 레코드 장치에서 녹화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지브라 설정은 동영상 화면에서 노출이 오버된 하이라이트 부분이 얼룩말의 줄무늬로 이렇게 막 표시되는 설정이에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노출이 오버된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지브라 설정을 해놓으시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지브라로 표시가 돼요. 아래쪽에 지브라 레벨은 그 지브라 표시, 줄무늬 표시에 대한 밝기 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디오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바디 내에서 내부 마이크 수음을 조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외장 마이크 연결 시에 수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레벨 제한이라는 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억제시켜주는 그런 설정이고 방풍 필터라는 건 녹화 중에 들리는 소음을 줄여주는 설정이에요. 잡소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줄여준다라는 건데 뭐 솔직히 굉장히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우컷 필터는 녹화되는 동안 저주파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헤드폰 음량은 얘기해야 되나? 다음 타임코드 설정입니다. 타임코드 설정은 뭐 문자 그대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타임코드를 보여줄 건지 보여줄 거라면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를 설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대로 넘어갈게요. 텔리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녹화 중에 녹화가 제대로 진행 중인지 확인시켜주는 어떤 램프를 앞뒤로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앞쪽에서는 AF 보조광이 켜지고
되고 뒤쪽에서는 AF의 밑에 노란 불빛이 점등될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동영상 무음 제어. ON으로 설정해 두시면 다른 기타 다이얼 키들이 먹히지 않고 오로지 화면 터치로만 동영상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ON으로 해놓으시면 위쪽의 다이얼과 앞 뒤쪽의 다이얼, 조고 다이얼 같은 애들은 아무리 만지셔도 변경이 안 돼요. 오로지 터치로만 변경이 가능한 기능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 탭입니다.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포맷, 시각 설정 3개 시계, 그리고 뭐 랭귀지, 나의 메뉴 설정,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죠. 포맷은 메모리 카드 포맷하는 거고, 시각 설정은 말 그대로죠. 나의 메뉴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탭들을 즐겨찾기 한다는 생각으로 이 나의 메뉴 설정에 넣으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운드 설정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화면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뷰 모드 설정 같은 경우에 안쪽에 가시면 촬영, 재생이 있는데 뷰파인더 앞쪽에 보시면 여기 옆에 있죠. 뷰파인더 옆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센서거든요. 눈을 갖다 대거나 뭐 어떤 물체가 갖다 대면은 LCD 화면이 꺼지고 뷰파인더가 켜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의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도록 뷰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촬영 화상 표시는 내가 찍고 1.5초 동안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0.5초 동안 사진을 보여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동 회전 표시는 가로로 찍을 때, 세로로 찍을 때 반응하는 자이로 센서와 같은 거예요. 수동 모드의 노출, 그리고 슬러시하고 화이트 밸런스 미리 보기. 설정 자체가 노출, 슬러시, 화이트 밸런스 미리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모든 노출계를 LCD 화면 또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여러분 설정값 그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5% 해놓으면 내부에 여러분이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카메라 설정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현재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의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연스러운 라이브 뷰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을 입히던 그 설정값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필름 시뮬레이션 설정값 없이 그대로 LCD 화면에 보여지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필름 시뮬레이션 어떤 걸 입히던지 간에 변화는 없을 거예요. 구도 가이드, 여러분이 촬영을 할 때 어떤 구도 안에 정확하게 어떻게 담을지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 자동 회전 재생은 찍은 다음 찍은 사진을 볼 때 가로로 찍은 사진은 그대로 보여지겠지만 세로로 찍은 사진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대로 있더라도 세로 사진이 현재의 가로 사진 그대로 표시가 된다라는 그런 기능이고, 초점 거리 단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음은 OVF 이미지 표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기능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넘어가고, 사용자 설정 표시라는 게 있는데 OVF 광학식과 EVF 전자식, LCD에서 어떤 정보들을 표시할 건가, 구도 가이드, 전자수평계 뭐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OVF에서는 모든 걸 체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EVF에서는 모든 걸 체크하되 라이브 뷰 하이라이트 경고라는 거를 체크 해제하세요. 여러분이 촬영하기 전에 LCD 창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뜬다, 지금 이런 화면처럼 뭔가 이상하게 뜬다 싶으면 여기 사용자 설정 표시 들어가서 라이브 뷰 하이라이트 경고를 꺼주시면 돼요. 나머지 아래쪽에 뭐 큰 표시 모드, 큰 화면 표시 설정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고, 포커스 레버 설정이라는 것도 그다지 많이 쓰일 기능은 아니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킥 메뉴 편집 저장, 그리고 뭐 빠른 메뉴 배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킥 메뉴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빠른 메뉴 배경은 위쪽에 킥 메뉴를 어떤 식의 디자인으로 설정할 건지 아니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야 돼?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그게 바로 후지죠. 기능 설정과 커맨드 다이얼 설정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셔터 AF와 셔터 A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부 다 ON으로 해두시면 돼요. 구체하게 설명드리기가, 어쨌든 여러분이 반셔터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거니까 전부 ON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없이 촬영 선택사항이죠. 초점 링, 오른손잡이라면 시계 방향, 왼손잡이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해두시면 편하겠죠. 포커스 링 작동은 제가 T3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구체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냥 비선형으로 해두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초점의 민감도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비선형과 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설정은 그냥 비선형으로 해놓으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제어링 설정에서도 그냥 기본 표준으로 해두시고요. 뒤에 가서 제가 세팅을 가르쳐 드릴게요. AE, AF 고정 모드, 그리고 AW 잠금 모드 이런 것들인데 안쪽에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 현금 전환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리개 링 설정도 뒤에 가서 터치 스크린 설정은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설명이 문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설정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기능 잠금이라는 설정도 문자 그대로고 있으면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자동 절전 모드, 성능, 프레임 넘버, 원본 화상 저장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기능들이라는 거. 우선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X100 시리즈의 가장 장점은 뷰파인더가 두 개라는 거. 광학식과 전자식. 실제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광학식, 디지털화 시켜서 볼 수 있는 전자식,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와 같이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고 앞쪽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같은 거 있죠. 여기 이 버튼은
오른쪽으로 한번 딱 당겨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당겨보면요, 광학식과 전자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전자식 뷰파인더의 장점은 내가 카메라 내부적으로 조리개나 ISO,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노출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 광학식 뷰파인더의 장점은 실제 그대로의 장면과 화이트 밸런스를 보면서 찍어가며 그 실제 장면과 맞춰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장면에서는 노출계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광학식 뷰파인더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도 세팅법이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가르쳐 드릴 거는 이 카메라 내부적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어떤 버튼을 직접적으로 설정해 두면은 더 빠르게 촬영하고 더 활용도 높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카메라에는 M모드, S모드, A모드, P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의 조리개라는 것은 이렇게 렌즈에 달려있는데 우리 사람의 동공과 같아요. 밝은 곳에서 우리 동공은 엄청 넓어지죠.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건데,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좁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조리개에 비유를 해서 조리개를 열고 조인다라고 하는데, 이 조리개를 조일수록,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을 좁힐수록 그 곳을 통과하는 빛이 적어지고, 조리개 구멍을 넓힐수록 그곳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왜 굳이 이 조리개를 열고 좁히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조리개의 진짜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동공에 상당히 많은 빛을 주면 확장이 되면서 그 빛의 중심을 제외하고는 눈앞의 시야가 흐려지죠. 반대로 은은하게 약한 빛에는 동공이 줄어들면서 주변부가 또렷하게 보이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조리개도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조리개를 확장시켜서 열어놓을수록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주변부가 소프트해지고 그 찍고자 하는 대상만 뚜렷해지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웃포커싱 효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또 반대로 조리개 구멍을 조여서 닫을수록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뒤의 배경과 주변부가 흐려짐 없이 모두 선명해지게 하는 게 조리개를 조이는 행위예요. 이걸 수치상 말씀드리면, F라는 알파벳 옆에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는 열려있는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조리개가 쪼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닫는 F 값의 조절 범위가 넓을수록 어떨까요? 사진을 찍는데 더 유리하겠죠?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수치는 F22 기준으로 내려가는데, 이 F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렌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허용 범위가 넓고 또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대상만 선명해지고 주변부를 흐리게 만드는 아웃포커싱, 다른 말로 보케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F값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치의 F값이 비싼 거예요. 이 조리개라는 게 개념이 솔직히 좀 어려운데, 어두운 실내에서 내가 무언가를 찍고자 할 때 빛이 별로 없으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열겠죠. 하지만 카메라는 바보라서 그 최소의 조리개로도 광량, 즉 빛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빛이 통과하는 두 번째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셔터막입니다. SS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카메라의 셔터막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게 사람의 눈꺼풀과 같아요. 이렇게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런 셔터막도 마찬가지예요. 조리개를 통과해서 빛이 들어왔다고 한들 이렇게 셔터막이 닫혀 있으면 아무 사진도 찍히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줘야겠죠? 우리가 감고 뜨는 눈꺼풀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 그게 셔터 스피드의 속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정지된 모습을 머릿속에 담는데, 천천히 감았다가 뜨면 어떻게 되죠? 눈앞에서 오랫동안 그 모습이 천천히 당기면서 잔상이 남겠죠. 반대로 빠르게 감았다 뜨면 뭔가 정지된 영상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이 카메라 센서, 즉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빛을 받아들이려면 한동안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있으면 됩니다. 이 셔터막도 마찬가지예요. 센서에 빛을 담으려면 오랫동안 셔터막을 얼마나 열어놓느냐, 아니면 짧게만 빛을 받아들이고 닫아놓느냐, 이것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정지된 영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셔터막을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움직이는 물체 또는 피사체가 여러 잔상들과 함께 흔들린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잔상을 없애고 흔들림 없이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막이 여닫기는 속도를, 셔터 스피드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 조리개를 통과한 빛이 두 번째 공간 셔터막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셔터 스피드의 속도는 몇 분의 몇 초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 10분의 1초는 1초를 10번 쪼개놓은 속도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60분의 1초는 1초를 60번을 나눈 속도고, 1000분의 1초는 1초를 1000번 쪼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물론 1초, 5초, 10초, 30초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은 정말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 셔터막을 열어놓게 되면은 정지된 영상은 조리개를 통해서 흔들린 모습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카메라에는
버튼에는 손떨림 방지라는 기능도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현대의 기술로 정말 파지를 제대로 잘 하시고 카메라를 잘 잡고 찍었을 때 적어도 최소 60분의 1초는 되어줘야 흔들리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빛이 조리개를 통과해서 셔터막을 지난 다음 마지막으로 센서에 영상이 담길 때 이 영상의 최종적인 밝기와 선명도를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ISO라고 부르는 감도예요. 이 ISO라는 것은 용어적인 의미와 부가적인 가치를 알고자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다가가면 아주 쉬운 거니까 우선 짧게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ISO는 조리개와 셔터막을 지나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기록되는 최종적인 값이에요. 다시 말해 센서가 자기에게 들어온 빛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물리적 수치로 변환한 것이에요. 낮은 수치일수록 노출이 어둡다. 그러니까 ISO 수치가 낮을수록 빛에 적게 반응한다. 어둡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타들어가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사진은 더 선명하고 화질이 좋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제 쉽게 표현해 볼게요. ISO의 수치는 낮을수록 사진이 선명하고 화질이 좋아요. 사람의 시력이 빗대요. ISO 200이 시력 2.0이라고 한다면 시력이 떨어질수록 ISO 수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높은 ISO일수록 지금 현 시점에 센서를 만드는 기술력에 빗대요. 이런 크롭 바디 기준 6400 이상부터는 시력이 마이너스, 즉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자글자글하게 깨져 보이는 노이즈라고 하죠. 그럼 만약 ISO가 25600 막 이런 수치면 그만큼 높은 수치로 빛에 반응을 해서 사진이야 밝게 나오겠지만 센서 자체가 그 빛에 너무 타들어가서 뭐 거의 볼 수 없을 수준의 노이즈 낀 화질을 보게 되겠죠. 사람의 시력으로 치자면 마이너스 2.0, 흐릿하냐 눈에 뭐가 끼었냐에 따라 표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화질이 상하게 됩니다. 그걸 고감도 ISO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사진 찍을 때 자동이라서 밝은 대낮에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면 화질이 선명하고 또렷한 것에 반해 어두운 실내에서 찍게 되면 그만큼 센서가 빛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로 ISO를 고감도로 변환시켜 사진이 뽀얗고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빛에 반응하는 수치를 ISO라고 한다면 빛이 어두운 곳에서 ISO 수치는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센서의 면적이 넓다면 바로 그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카메라 센서의 크기, 즉 풀프레임 센서냐 크롭 센서냐 아니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냐 입니다. 센서의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크면 클수록 빛에 대응하는 수치가 높더라도 도화지가 넓으니까 그만큼 화질의 손상도 적겠죠. 그래서 다들 막 센서의 크기를 운운하는 건데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35mm 풀프레임 센서의 카메라가 빛이 부족한 곳에서 더 선명하고 화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현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이제는 크롭 센서도 그런 풀프레임 센서에 버금가는 화질과 선명도를 그리고 적은 노이즈를 실현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센서는 크롭 센서보다 훨씬 작은 쌀토일 만한 크기의 그런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좋은 화질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카메라를 고르실 때 너무 센서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계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아직까지도 XT3 같은 크롭 센서 바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진이라는 건 결국 감성을 표현하는 기술이지 기계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통과하는 3구간을 지나야 되는데요. 3구간 모두 빛의 밝기를 좌우하는 중대한 통로이고 공통 분모입니다. 다만 각 구간이 가지는 특색이 있죠. 첫 번째, 인물과 배경에 원근감을 줘서 보케 효과를 낼 거냐, 인물과 배경 차이 없이 모두 뚜렷하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조리개를 통과해서, 두 번째,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기 위해 셔터막이 여닫히는 속도를 조절하는 셔터 스피드의 수치를 맞추고, 세 번째, 이 이미지 센서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전 마지막 적절한 밝기와 선명도를 조절하는 ISO를 만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 걸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하실 텐데 단어와 용어 수치가 어려울 뿐이지 이것도 일종의 반복 학습이랑 똑같아서 이런저런 밝기에서 많이 찍어보고 만져보고 조절해보시면 각각의 수치들을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M모드는 모든 매뉴얼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촬영하는 거고, S모드는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설정하는 거, A모드는 조리개를 우선으로 설정하는 거, P모드는 모두 자동으로 놔두는 거예요. 지금부터 M모드로 할 건데 우선 저를 따라서 메뉴에 들어가서 버튼 다이얼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커맨드 다이얼 설정에서 1번에 F, 2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3번에 ISO라고 설정이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뒤로 나가서 조리개 링 설정에서 커맨드로 설정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있죠? 지금 보이시는 이게 바로 조리개라는 거고, 조리개가 2나 2.8 또는 숫자가 되어 있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위쪽에 셔터 스피드가 있죠? 이 셔터 스피드를 다이얼을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T에 놔두시면 돼요. T에 놔두신 다음에 얘를 한번 딱 들어요. 들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ISO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ISO를 C에다가 두시면 돼요. C에다가 두고 다시 내리세요. 내리면 앞으로는 조리개는 이쪽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ISO는 이쪽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혹시나 얘를 돌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 한번 꾹 눌러주고 한번 바꿔보시면 조리개가 아니야 ISO가 변경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 조그 다이얼을 쭉 돌려보시면 셔터 스피드가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할 건데, 앞으로는 위쪽에서 어떤 다이얼을 만지지 않더라도 앞에 조리개와 앞뒤에 조그 다이얼만으로도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ISO를 변경할 수 있는 M 모드가 되는 거고, A 모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셔터 스피드 있죠? 셔터 스피드를 A 쪽에 위치를 시켜둬요. 이 셔터 스피드를 A 쪽에 위치를 시켜둔 다음에 메뉴를 들어가서 촬영 설정이 있죠? 촬영 설정으로 들어가서 ISO 자동 설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ISO 오토 1, 오토 2, 오토 3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에 맞춰두고 밖으로 나오시면 다음에 셔터 스피드 있는 다이얼을 위쪽으로 또 당겨서 올리면은 또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래서 C에 돼 있는 걸 A로 바꾸시고 내리시면 지금부터는 A 모드, 즉 조리개 우선, 내가 조리개를 바꾸는 설정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 값과 감도 ISO 값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거예요. 적절한 노출에 맞게끔. 그럼 이번에는 S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S 모드로는 앞쪽에 조리개 다이얼을 A 쪽에 위치시키고, 여기 A라고 나와 있거든요. A 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다시 돌려서 T 쪽에 위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ISO는 역시나 A에 놔두시고, 그런 다음에 반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노출이 자유자재로 바뀌는데 적절한 노출 값으로 바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S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셔터 값에, 셔터 스피드 값에 따라서 노출이 조리개와 ISO가 자유자재로 적절한 노출로 맞춰주는 그런 S 모드입니다. 자, 그럼 P 모드는 조리개 A 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셔터 다이얼을 A 쪽에 위치시킨 다음 마찬가지로 ISO도 이렇게 당겨서 A 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내린 다음에 끝났어요. 프로그램 자동 모드라고 해서 그냥 올 자동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후지에서는 ISO를 1, 2, 3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 모드를 메뉴 들어가서 촬영 설정에 들어가면 ISO 자동 설정이 있어요. 오토 1, 오토 2, 오토 3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오토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SO 오토 1에는 160부터 800까지니까 한마디로 ISO 160에서 800까지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범위를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럼 다른 얘기로 ISO 자동 설정 오토 3로 뒀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 감도가 160에 최대 감도가 1280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60과 12800 한도 내에서 ISO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노출이 감도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설정이 되는 거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00V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이쪽에 십자가로 있던 버튼들이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짐으로 해서 단축키가 그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버튼 배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버튼 설정에 대해서 제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뉴에 들어가서 버튼 다이얼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기능 FN 설정이라고 딱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FN1이라고 있을 거예요. FN1에다가는 AWB 잠금 전용,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락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이걸로 설정을 해 두시고, 두 번째 FN2에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놨어요. 다음 TFN1부터 TFN4까지는 스와이프예요. 액정 화면을 스와이프 하는 건데, 저는 이 기능을 꺼놨어요. 왜 꺼놨냐 하면은 자꾸 촬영할 때마다 코에 거슬린다든지 잘못 만지면 이 스와이프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그 어떤 설정들이 켜지는데, 그게 불편해서 저는 이미 꺼놨거든요. 그래서 TFN1부터 4까지는 없음이라고 설정해 놓고, 다음에 AEL, AFL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AEL, 그러니까 AE 락 해당이라고 거기에다가 설정을 해 두시고, 다음에 R 다이얼에다가는 얼굴 감지 켬끔을 설정해 두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셀렉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셀렉터라는 버튼이 앞쪽에 여기 까딱까딱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이 버튼인데, 이 버튼에다가는 ND 필터가 아마 설정돼 있을 텐데 그대로 놔두시고, 밑에 Q 버튼도 그대로 Q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갈게요. 나간 다음에 다시 버튼 다이얼 설정에서 퀵 메뉴 편집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현재 8개를 활성화 시켜 놨고,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활성화 시켜 놓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으면은 빨리빨리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많은 기능을 소모하지는 않기 때문에 8개로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8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OK 버튼을 꾹 누르시고 들어가면 8가지가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8가지가 뜰 텐데 첫 번째에다가는 저는 플래시 기능 설정을 해놨고요. 두 번째에다가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설정해놨고 세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에는 AFC 사용자 지정 설정, 네 번째에는 측강, 그리고 다시 맨 왼쪽 끝에서부터 셀프 타이머를 해놨고 그 다음에 FHD 고속 녹화, 그 다음에 사운드 및 플래시,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를 설정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설정들을 빨리 찾아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의 메뉴라는 곳에 즐겨찾기 해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설정을 또 해놓을게요. 자, 설정 탭으로 가셔서 설정 탭에서 사용자 설정이라고 있어요. 아, 진짜 존나 힘드네. 자, 쭉 내리시면 사용자 설정에서 나의 메뉴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메뉴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 추가에서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AFC 사용자 지정 설정과 프리-AF, AF 범위 제한, 측강, 셔터 타입, 동영상 모드, FHD 고속 녹화, 그리고 F로그 촬영, 그 다음에 영상에서의 AFC 사용자 지정 설정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히 메뉴에 어떤 설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키면은 나의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촬영을 할 때 저는 주로 매뉴얼 촬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어떤 촬영을 쭉 할 때 내가 빨리 뭔가 얼굴 설정을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빨리 켜놔야겠다. 그럼 아까 여기다가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얘를 꼭 누르면 얼굴 인식을 키는 거, 또 누르면 끄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급한 순간에서는 저도 자동 모드를 쓰거든요. A 모드나 또는 P 모드를 사용을 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노출 정도가 계속 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아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AEL, AFL에다가 AE 노출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노출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더 수월하도록 버튼을 배열시켜놨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화이트 밸런스가 매번 바뀌어요. 오토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토 모드를 어느 정도 제한시키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AWB 락 버튼을 활성화시켜놨죠.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도 일정한 화이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특정적인 화이트 밸런스 오토를 맞춰놓고 이 버튼을 꽉 눌러주면은 옆쪽에 AWBL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락이 걸렸다는 얘기라서 이 버튼도 이렇게 활성화 시켜놓으면 좋다라는 거. 나머지는 Q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 또는 나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좀 더 빠르게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가 있죠. 앞쪽 여기 버튼에다가 활성화 시켜놨죠. 필름 시뮬레이션을 빨리 바꾸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필름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뜰 테고 필름 시뮬레이션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 아까 우리가 뷰파인더로 볼 때 디지털과 광학식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이 레버 버튼 있죠. 이 레버 버튼을 오른쪽으로 좀 2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다 보면은 ND 필터가 활성화 될 거고 다시 또 누르고 있으면 ND 필터가 꺼질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지금 디지털 텔레 컨버전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한 번 돌리면 50mm, 또 한 번 돌리면 70mm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디지털이지만 크게 화질 손상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50mm 또는 70mm로도 변환이 가능한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자동 모드일 때 자동 모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조리개를 A 쪽에 놔두고 셔터 스피드 A 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ISO 설정을 A 쪽에 놔둔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죠. 이럴 때도 내가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카메라가 지정했는 노출보다 조금 더 밝게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쪽에 조그 다이얼 있죠. 이 버튼을 옮기면 되는데 이 버튼을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노출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F 조리개가 변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그때서는 카메라 설정이 여기에 불이 켜질 거예요. 그래서 노출 정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쪽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버튼들이 있죠. 얘를 쭉 돌려서 C에 놔두시면 돼요. C에 놔두시고 그때부터는 프로그램 자동일 때 혹은 A 모드, S 모드일 때 앞쪽에 이 조그 다이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의도해서 비록 카메라가 자동 노출을 맞춰줬지만 지금 네가 지정했는 자동 노출보다 나는 조금 더 밝게 혹은 조금 더 어둡게 촬영하고 싶다 하면은 앞으로는 이 다이얼을 변경해 주시면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F 값이나 셔터 스피드 값이 달라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 모드 그러니까 P 모드일 때 얘를 돌려서 변환이 안 된다 그러면 위쪽에 C로 되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 한번 꼭 눌러서 조리개 쪽에 활성화가 됐는지 아니면은 노출개 쪽에 활성화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플래시 촬영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가 궁금한지 뭐가 의문인지 어떤 게 고민이고 어떤 게 잘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물음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놓던지 아니면 이건 영상으로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다 그러면 따로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100V라는 카메라가 솔직히 처음 접하면은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너무 조작법도 어렵고 뭔가 복잡해 보이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카메라든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170만원, 160만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금의 돈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용법을 살짝 익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사진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용법은 숙지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부터는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한 연습, 수많은 사진을 찍고 수많은 사진을 보고 수많은 어떤 문화 매개체를 접하신 다음에 이런 고가의 카메라, 이런 카메라를 구입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의 양을 그리고 순간의 기록들을 그리고 기억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100V라는 카메라가 조금 조그맣다고 해서 렌즈 비교환식이라고 해서 OIS가 없고 단순히 디자인이 클래식해서 전문용 카메라가 아니진 않아요. 오히려 이 카메라는 정말로 전문가를 위한 카메라고 혹은 초보자 일반인들도 처음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카메라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관적인 조작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고 만지다 보면 혹은 계속해서 저의 설명들을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터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 카메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저도 실제로 촬영을 다니면서 일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스마트폰으로만 찍었지 이런 카메라가 없을 때는 따로 찍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X100 시리즈가 나옴으로 해서 일상적인 모습들을 지금 찍고 있는 전문적인 카메라나 이런 T4 같은 카메라로 찍는 빈도수가 훨씬 줄었어요. 이런 카메라들은 솔직히 제가 뭐 광고 촬영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솔직히 꺼낼 일이 거의 없거든요. 미러리스라고 해도 결국에 얘들도 무게감 있고 크기가 있는 애들이라서 하지만 이런 100V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모자란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고 비록 결국 전문가라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고 사진 작가라고 불리려면 매번 그 순간순간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을 이 100V가 많이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100F가 그 공간을 채워줬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다만 제가 가르쳐 드린 것들이 혹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연다든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댓글이나 또는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괜찮아요. 내가 싫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숙지한 다음에 옳은 사진 생활과 더 좋은, 더 멋진 사진들이 제 눈앞에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진 이외의 말이에요. PS! 추진할 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용산의 후지필름 TP존 갤러리아와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 혹시나 카메라 구입을 원하신다 그러면 아니 반대로 적어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용산의 후지필름 TP존 갤러리아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할 때는 용산 후지필름 TP존 갤러리아 이름 참 더럽게 길죠? 아무튼 용산의 전자랜드 상가 안에 있는 후지필름 TP존 갤러리아로 찾아서 카메라 구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후지필름 TP존 갤러리아라고 검색을 해보든지 아니면 후겔이라고 검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카메라, 그러니까 후지필름 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 한다면 그쪽으로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기 제가 연락처도 따로 띄워놓을게요. 문의 전화나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저와 함께하는 그런 업체고 샵이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 많이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매하지 않아도 방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지필름 외에도 소니, 니콘, 파나소닉 그 외에 많은 브랜드들이 아마 서울에서 가장 큰 카메라 매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방문해 주시고요. 심심할 때 이제 코로나 우리 힘겹게 이겨냈잖아요.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한번 외출해서 용산 전자상가에 후지필름 TP존 갤러리아 찾아서 카메라 구경도 해보고 또 원하신다면 제 스튜디오 로고 스티커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카메라 매출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카메라 매출이 중요한데 저로 인해서 그들의 매출이 올라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힘쓸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분들의 협력 관계가 일반 유튜버들의 뭐 지원 뭐 이딴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정말 가식 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이분들이 협력해 주기로 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시고 저로 인해서 그들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거를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이렇게 오늘 X100V에 관한 모든 것, 정말 모든 걸 담으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담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레비들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주신 여러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끝! 감사합니다. 카니오였습니다. Away from his little ass. They're gonna hurt him. That's what the Fairfax District. Hundreds of people taking over Melrose Avenue tonight, shutting it down so they can hold a memorial service for a rapper shot dead. A 21-year-old was found dead on his tour bus before a show at the Rock in central Tucson last night. Authorities say Lil Peep could have possibly overdosed. Shit. This is